여러분 안녕하세요. 식품 영양학을 같이 공부하게 된 본인은 신성대학교 김강호 교수입니다. 우리가 먼저 식품 영양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를 두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급속한 선진화의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선진화는 식생활 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라고 얘기하는 고령화 사회가 1955년생부터 1974년생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15% 정도가 되는 175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 사회가 사회적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의 질병 이완 양상도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 범람으로 인한 올바른 영양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식생활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범람하고 있지만 올바르지 않는 정보의 확산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에 따른 올바른 영양교육이 더욱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과 국민 건강을 위한 정확한 식생활 지침을 제시하는 영양학의 중요성도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님의 목숨을 담보로 독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약이 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제과사 및 조리사 전공자들과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문화인들이 알아야 할 영양학이라고 하는 과학적 진리는 꼭 필요한 학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양학 전공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해서 이 효율적으로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고 상담하는 제과사 및 조리사 전공자들이 영양학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과학적 진리를 간결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식품 영양학을 배워야 하는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차를 좀 알아보면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인체에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의 소화 흡수, 그다음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에너지 대사,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다량무기질, 미량무기질, 5대 영양소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1주 첫 시간인데요. 강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식생활에 있어서 영양소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영양소의 에너지 함량과 그 섭취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양과 우리 인체의 성장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를 제공한다. 이게 O입니까 X입니까? 네, 당연히 O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4칼로리를 내고 지방은 9칼로리, 그다음에 단백질은 이 4칼로리를 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칼로리를 내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g당 4칼로리 내는 탄수화물은 지식이 아닌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병과 암 발병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식생활은 무관하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경의 요인은 유전과 관련돼 있다고 늘 많이 얘기하는데요. 특히 심장병과 암의 발병은 생활적인 습관이 더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심장병은 지질의 영양소와 관련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아울러서 식사와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은 절대 잘못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영양소의 중요성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것을 배우나 하는 수업의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의 영위를 위해서 영양소의 종류와 또
그에 따르는 에너지 함량을 알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양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영양소란 식품으로부터 공급되어 체내에서 열량을 내주거나 신체를 구성하며 또 인체를 성장시켜주고 체 조직을 유지, 보수하고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이들 영양소는 주로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지만 때로는 인체 내에서 합성되기도 하고 섭취한 영양소가 체내에서 다른 영양소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영양소의 종류는 크게 5가지, 즉 5대 영양소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이 무기질 외에 5대 영양소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이 물을 포함하여 6대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물은 인체를 구성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서 인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최근까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약 45가지 이상의 필수 영양소가 함유된 식사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 영양소, 꼭 필요하다라는 말인데 영양소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4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된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겠습니다. 이들 영양소는 인체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그러나 몇몇 영양소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다음으로 분류된 3가지 종류 중 한 가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복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기능에 따른 영양소의 분류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처럼 주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처럼 신체의 성장과 유지에 중요한 영양소의 분류가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비타민처럼 체내에서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 이렇게 기능에 따라 영양소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45가지 이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물을 포함해서 6대 영양소라고 했는데요. 이 물은 유아의 대부분, 즉 어린이나 유아의 7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인인 경우, 즉 16세에서 30세의 성인의 경우에도 남자가 58.9%, 여성이 50.9%의 비중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남자 여자 약 한 8% 정도 남성이 물의 비중이 더 많은데요. 이처럼 물의 중요성은 물론 5대 영양소는 들어가지 않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5가지 5대 영양소를 하나하나 알아보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다른 말로는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탄수화물인데요. 우리가 병원에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링겔이라고 하는 이 포도당 주사를 맞는데요. 이상하게 그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방이라고 불렀던 이 지질은 리놀레산과 리놀렌산 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영어로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이 아미노산은 현대에 밝혀진 단백질의 종류는 히스티딘, 이소류신, 류신, 메티오닌, 라이신,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이 발린처럼 9가지로 단백질이 구분되는데요. 물론 꼭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림이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단어를, 단백질의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둘 영양소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비타민입니다. 4번째 5대 영양소인데요. 비타민의 종류는 물에 녹는 비타민과 물에 녹지 않는 비타민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중 물에 녹지 않는 비타민을 우리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밝혀진 순서에 따라서 A, D, E, K 이 4가지만 지금 현재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로 구분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성 비타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용성 비타민의 이름을 알아보면요. 티아민, 리보플라민,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니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 B6이고요. 비타민 B12, 엽산,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비타민 C. 비타민 C는 8시간마다 한 번씩 보충을 해줘야 될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무기질은 많이 들어있는 다량과 소량 들어있는 미량, 확정되지 않는 유학인 영양소로 구분이 됩니다. 다량 무기질은요, 칼슘과 염소가 인체의 뼈의 90% 이상을 구성하고 있고요. 마그네슘과 인, 칼륨, 나트륨, 황 성분이 있습니다. 소량 들어있는 미량 무기질은 요오드나 철, 아연, 크롬, 구리도 몸에 있습니다. 불소나 망간, 몰리브덴, 셀레늄, 코발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량 무기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영양소는 무기질의 한 종류인데요. 비소나 붕소, 카드뮴, 리튬, 니켈, 실리콘, 주석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체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의 종류 4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 그대로 필수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성 성분의 이름을 알아두고 골고루 매일 섭취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영양소의 에너지 함량과 섭취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킬로칼로리라고 표시하는데요. 우리가 칼로리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죠. 이에 따른 소화율을 감안할 때 식품 내의 탄수화물은 약 4칼로리, 그다음에 단백질은 4칼로리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똑같은 4칼로리를 내지만 탄수화물은 비교적 가격이 싸고 단백질은 가격이 비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기가 비싸죠, 그죠? 지질은 9칼로리의 에너지로 전환되며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이 알코올은 체내에서 7칼로리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알코올의 칼로리 성분인데요. 소주 한 잔이 공깃밥 한 개의 칼로리와 맞먹을 정도로 많은 칼로리를 내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알코올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식품에 얻어지는 에너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 알코올 외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칼로리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킬로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수학이 아니라 산수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65g, 탄수화물이 300g, 지질이 50g이 함유된 식사를 우리가 만약에 했다면 일일 총 에너지 섭취량은 65 곱하기 4는 260, 300 곱하기 4는 1200, 500 곱하기 9는 450으로 이것을 세 가지를 다 더하면 총 1910칼로리를 섭취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로부터 에너지 섭취 비율은 총 1910칼로리를 냈다라고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영양소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서 에너지 적정 비율을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남자나 영아, 유아를 먼저 알아보면 영아는 우리 12개월 이하로 된 아이를 우리가 영아라고 불리는데요. 영아의 차이는 없지만 1세에서 5세까지의 에너지 적정 비율이 구분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나이인 19세에서 29세 남자의 에너지 적정 비율을 보면 탄수화물이 55에서 65%, 단백질이 7에서 20%, 지방이 15에서 30%의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 항상 이 단백질과 지방의 비중을 20에서 30%를 먹어야 된다라고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되고요. 지방을 섭취를 할 때는 우리가 몸에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의 비중을 우리가 이 7에서 1%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데요.
성인 여성 19에서 29살의 에너지 적정 비율을 보면 매 식사 시에 55에서 65%의 비중을 탄수화물로 하고 7에서 20%의 비중을 단백질로 하고 15에서 30%의 비중을 지질로 해라.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은 7에서 1% 미만으로 섭취해라. 라는 것이 한국인의 에너지 적정 비율입니다. 우리가 계량기가 따로 없더라도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팠을 때 우리가 15g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달걀이 한 개에 55에서 60g 정도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달걀 반 개 정도의 지방을 몇 끼마다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 당류를 제한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요. 이 당류는 다른 말로 당 성분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총 당류 섭취량의 10에서 20%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이 첨가당은 따로 구분을 했는데요. 설탕이나 과당, 물엿, 정밀, 꿀, 시럽 등 일반적으로 단맛을 많이 내는 것을 우리가 첨가당이라고 하는데 이 첨가당의 비중을 우리가 식사에서 10% 이내로 제한을 할 것을 2020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요. 인간이 성장하는 데에는 이 영양과 성장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성분이 되기 때문에 영양과 이 성장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작으면 나도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유전적인 요소인데 이 환경적인 요소,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부모의 키가 작으면 자녀의 키도 작은 것인데 키가 작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는 또래의 다른 아이보다 키가 작은 경우가 많고 체형 역시 부모와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녀의 체위가 부모보다 크고 같은 민족에서도 세대가 거듭될수록 평균의 신장과 체중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등치가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 많이 못 먹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 7세 이하의 어린이의 평균 신장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선진국일수록 소득 계층 간의 편차가 작고 후진국의 어린이일수록 편차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후진국의 어린이라도 자라는 환경이 양호한 경우는 선진국 어린이의 평균 신장에 크게 뒤지지 않음을 우리가 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질병의 이완 등의 스트레스가 없다면 영양은 인간이 가진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영양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그림 1-1에서 보면은 세계의 대표적인 나라 7세 이하의 어린이의 평균 신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데이터는 1985년도 전인데요. 대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과테말라나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데이터를 보면은 편차가 121cm부터 해가지고 110cm까지 굉장히 편차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7세,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일수록 잘 먹는 학생과 못 먹는 사람의 편차가 길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길죠, 그죠? 아울러서 이 홍콩처럼 소득 수준이 비슷하고 거의 대부분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도 놓고 봤을 때 편차가 크지 않다. 편차가 크지 않다. 다 크거나 다 작다라는 뜻인데 이처럼 먹는 것의 정도에 따라서 7세 이하의 어린이 평균 신장이 편차가 크고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먹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봤듯이 7세 이하의 어린이의 성장치를 놓고 봤을 때 영양과 건강은 아주 밀접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영양소는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신체 조직의 유지 및 조직과
세포의 활발한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체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소를 적정 수준으로 섭취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정 범위 섭취 수준보다 약간 많거나 적은 경계 수준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신체 기능이 비례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그 정도가 더 커지게 되면 부족증이나 독성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옆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의 범위와 많게 먹어서 죽을 수 있고 적게 먹어도 죽는 것과 같이 부족과 독성, 경계 결핍이 있듯이 적정 수준의 영양소의 섭취량이 적정 수준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영양 섭취의 부족과 의료 혜택의 부족 등으로 폐결핵이나 기생충 감염 등으로 대표되는 감염성 질환이 질병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에너지와 단백질을 비롯한 특정 영양소의 부족 등으로 면역 능력이 저하되어 모성 및 영아 사망률과 취약 전 어린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렇죠. 따라서 과거의 특히 조선시대의 국민의 평균 수명도 상당히 짧았습니다. 4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 극심한 식량 부족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비만에서 비롯한 질병과 과도한 체중 감량 또는 거식증의 문제로 기인한 영양 부족이나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에서 비롯한 특정 영양소의 불균형 내지는 경계 결핍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영양소가 부족해서 문제의 부족으로 경계 결핍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많이 먹어서 잘 먹어서 독성을 일으키게 돼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부자병이라고 하는 당뇨병이 그렇게 되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급격하게 줄이는 거식증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만연되고 있고 사망 원인도 순환기계 질병이라든지 악성 신생물 등이 수익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영양의 역할이 과거와는 다른 의미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영양과 건강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영양 상태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건강 문제는 대표적인 것이 비만입니다. 철결핍성 빈혈이라든지 영양 부족, 성장 지체, 충치 등을 일으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영양 문제가 여러 요인 중에 한 가지로 작용되는 것은 저체중화 출산이라든지 선천적 대사장애, 대사성 질환, 고혈압 및 몇 종류의 암, 골다공증이라든지 뇌졸중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적절한 식사요법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평생병이라고 하는 에이즈나 당뇨병, 위장관 질환, 심장병 등은 식사요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에는 생활양식이 약 5%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처럼 유전적인 요인보다 생활양식이 더 중요하다, 절반 이상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식생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우리가 그래프로 봤는데요. 50% 절반이 생활양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생물학적 요인, 즉 유전자를 포함해가지고 남자, 여자라든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라든지 이 생물학적 요인은 20%인데 반해서 이 생활양식은 절반에 해당되므로 생활양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흡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식생활의 고주의라든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느냐, 의사의 처방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전을 포함한 생물학적 요인은 20%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후원이라든지 공해, 산업장 재해라든지 소음, 방사능이라든지 불안전한 고속도로 디자인에 따른 환경적 요인은 생각적 요인처럼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의료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위험 요인은 1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먹느냐의 중요성이 강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양소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영양소의 에너지 함량, 그 다음에 섭취 비율, 특정 섭취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양에 관련된 이 성장과 발달에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식품영양학 1주차 두 번째 시간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강의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요. 식생활에 미치는 요인과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시간이 좀 남으면 식사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1강의 첫 번째 시간을 잠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우리가 왜 영양학을 배워야 하는가의 강의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급속한 고령 사회가 이루어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른 범람하는 정보에 따른 다른 지식, 배운 사람으로서 과학적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영양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영양소의 역할과 그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 영양소는 열량을 내주거나 신체를 구성하며 또 성장시켜주고 우리 체력을 유지 보수하고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5대 영양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겠죠. 이에 따른 필수 영양소 45가지를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어서 영양소의 에너지 함량과 섭취 비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4497이라고 외웠죠. 단백질의 에너지 함량은 4칼로리, 탄수화물도 마찬가지로 4칼로리이고 지방으로 이야기되는 지질은 고칼로리인 9칼로리를 낸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알코올 성분도 칼로리에 있어서 7칼로리를 내니까 우리가 빈 칼로리라고 불리우며 알코올의 칼로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 에너지 함량에 의해서 섭취 비율도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탄수화물의 비중을 성인 기준으로 해서 55에서 65%, 그 다음에 단백질의 비중을 7에서 20%의 비중을 챙겨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비율도 15에서 30%의 비율로 섭취를 해야 된다. 지방은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인식보다도 필수 지방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습관에서 15에서 30%의 지방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과 성장 발달에 이어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림 1-3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요인, 즉 유전적인 요인을 탓하거나 유전적인 요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유전적인 생물학적 요인은 20%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활 양식에 따르는 흡연이나 음주, 식생활의 부주의, 스트레스, 또 의사의 처방에 대한 순응도, 또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생활 양식에 따라서 50%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의료 혜택적 요인도 선진국의 의료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는 장수의 나라가 많이 있듯이 우리가 생활 양식의 절반 정도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시간에 배우기 전에 나는 식품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를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 섭취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상관이 있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의 섭취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과일이나 채소, 곡류, 육류, 유제품별로 좋아하는 식품을 선택해서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예, 문제점이 같은 음식이라는 거죠. 좋아하는 음식만 매일 먹게 되면 다양성이 부족해서 체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이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식생활에 미치는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각 개인이나 집단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할 때는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영양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비영양적 요소들도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리적으로는 공복감이나 식욕과 같은 요인이 우선적으로 관련되지만 심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관련되는 요인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제시된 개념도와 같이 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요인들이 또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생활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고 총체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는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느냐? 식품의 생산이나 분배 구조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또한 경제, 사회, 정치 구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서 가족 구조라든지 구성, 또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또 생활 양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양식도 생활의 절반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 양식에 따라서 식품의 건강에 관련된 섭취의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친구나 친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어울리고 먹기 때문에 가족의 영향을 미치고요. 민족이나 문화에 따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이민족이고 우리가 채식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당의 기도 서양과 다르고 민족에 따른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활의 개선 의지가 높기 때문에 건강하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각지대에 근무하는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수입에 관련돼서도 수입이 높은 사람들이 건강하다라는 연구의 결과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지역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관련 믿음,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나는 건강에 살 수 있다 라는 믿음도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요. 현재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하냐에 따라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요. 영양에 관련된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사람으로서 영양학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불교회 같은 경우는 살생을 금지하고 육식을 금지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그 부족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기독교나 힌두교, 이슬람교에 따라서 특징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의 맛이라든지 모양이나 질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먹고 적게 먹을 수 있는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광고나 대중매체에 따라서 우리가 유명한 스타들의 이 따라가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서 이 대중매체에 따라서도 우리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여러 요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생리적인 상태에서도 공복감이나 식욕에 따라서 우리가 과식을 할 수 있고 또 적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리적인 상태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심리적인 상태, 또 마음의 또 불안의 정도에 따라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정의를 놓고 봤을 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 상태도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심리적인 상태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또 사회적으로 관련된 요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쟁을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전시에 이르면 먹는 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식생활 조사법, 신체 계측법, 성학적 평가법, 그리고 임상평가법에 따라서 이런 네 가지의 평가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식생활 조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 조사법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자료의 활용 목적이나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개인의 영양 섭취량을 분석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교육용이나 전문가용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요. 조사 방법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 24시간 해상법, 말 그대로 지나간 하루 동안에 섭취한 식사의 종류와 양을 모두 기억을 해서 생각해서 추정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 수단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먹었나 가만히 생각을 해서 종이에 적는다라든지 24시간 회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디테일하다고 알 수가 있는데요.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록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섭취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히 섭취한 식품을 양으로 환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 능력과 함께 목측량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50g은 달걀 한 개의 분량, 티스푼으로 하나는 5g, 큰 스푼으로는 15g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상합니다.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분명히 먹기 때문에 비만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먹지 않는데 살이 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록법이고요. 세 번째로는 실측법인데요. 이 실측법은 개인의 식품 섭취량을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기록 방법으로 이에 굉장히 디테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사 후에 남긴 음식의 양도 측정해서 섭취량에서 제외시키는 이 방법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번째로는 식품 섭취 빈도법인데요. 긴 기간 동안의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 섭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식품의 목록을 섭취 빈도와 함께 제시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이것도 뭐 많이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식사력 조사법인데요. 24시간 회상법으로 전체적인 식이 섭취 형태를 조사하고 보조적으로 식품 목록의 기호도나 좋아하고 나빠하는 거겠죠. 구매 빈도를 표시하게 하거나 식품 섭취 빈도법을 병행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식생활 조사법인데요.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상태 평가법으로는요, 신체 계측법입니다. 말 그대로 성장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신장이라든지 체중, 머리둘레, 가슴둘레 등이 이용되고 발육 표준치와 비교하여 성장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는 신체 계측 자료가 가장 저렴하고도 정확한 영양상태 판정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이 표현력이 적고 본인이 어떤 것을 먹는지 기록하는 방법이 미숙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장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신체 구성 성분에 관한 측정값은 특히 만성 퇴행성 질환에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영양조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신체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간접적인 체지방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피부 두겹 집기, 피부의 겹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상완기라든지 허리, 엉덩이, 둘레, 비 등이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는 지표로서 체질량 지수가 주로 이용되고 있고 어린이보다 성인의 경우 더 많이 이용되며 비만 정도의 간편한 추정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체질량 지수라고 얘기하죠. BMI라고 얘기하는데 체중을 신장에 나누면 이 체질량 지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간편하게 성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신체 계측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키가 162이고 몸무게가 64kg인데요. 적정 그 몸무게가 제 키에 비해서 58kg로 나오기 때문에 제 몸무게인 64kg는 이 신체 성분을 측정하는 신체 계측법에 따라서는 비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더 빼야 되는데요. 와이프는 몸무게를 빼지 말라고 난리인데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화학적 평가 방법인데요. 이것은 생화학적 검사에 이용되는 시료로는 혈액이나 소변, 머리카락, 배변, 기타 신체 조직 등이 있는데요. 병원이나 특수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혈액의 조성은 영양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소변은 단백질이나 수용성 비타민, 무기질 영양 상태를 조사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특히 섭취량과 배설량을 비교하는 성형 연구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과 소변은 상당히 중요한 생화학적 평가 방법이고요. 또한 대변은 단백질이나 무기질, 섬유소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확인하는 연구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변론할 수 없는 이 생화학적 평가법은 비용이 물론 들어가겠지만 가장 좋은 영양 상태의 평가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상평가법인데요. 영양 결핍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체의 저장량이 고갈된다든지 부족한 영양소의 혈중 농도의 변화, 배설량 감소의 과정을 거쳐서 세포나 조직에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신체 기능에 장애가 오며 우리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징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상조사법은 영양소 결핍 정도가 실험 방법을 필요하지 않고 영양 부족 증상에 대한 세분화된 정의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놓고 봤을 때도 건강한 얼굴과 건강하지 못한 영양이 결핍된 얼굴을 구별할 수가 있죠. 북한의 사람들은 제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들은 육안으로도 영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은 식생활조사법과 신체 계측법, 생화학적 평가법, 임상평가법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한 병원이나 업소에 가지 않고 우리가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식사 계획의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이 필요합니다. 먼저 식사 계획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식사 도구에는 균형과 다양성, 그 다음에 적절한 양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사 계획에는 균형, 절제, 다양성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들 개념은 각각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연관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본 원칙인데요. 균형 있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요.
섭취하는 식품이나 영양소 면에서 특정한 것에 치우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이 균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나 유제품은 칼슘이 풍부한 대신에 철을 부족하게 하고 있고, 고기나 생선 등을 상대적으로 철이 풍부하나 칼슘은 부족하게 함유되고 있으므로 각 종류의 식품을 충분히,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질의 균형 잡힌 섭취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섭취할 때는 이 균형 있게 먹는 밸런스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 밸런스적인 이 식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양성인데요. 말 그대로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식품마다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어떤 영양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어떤 영양소는 아주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양소가.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섭취의 상호 보완 효과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기초식품군에 속한 식품들을 모두 섭취하되 특정 식품군 안에서도 역시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절제나 적정한 양인데요. 식사에서 지질이나 단순당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지 않게 배려하는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특정한 것을 지방같이 질같이 많이 먹어서는 안 되겠죠. 이들은 음식의 풍미와 맛을 위하여, 또한 필수 영양소의 섭취를 위하여 필요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섭취할 때 비만을 유발할 수 있겠죠. 각종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이므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요. 특히 알코올을 강조했듯이 알코올 섭취와 흡연은 절대적으로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식사 교육의 기본 원칙은 이것처럼 이 세 가지 균형과 다양성, 절제와 적절한 양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영양 밀도도 중요한데요. 영양 밀도란 식품에 함유한 에너지량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의 함량을 의미하는데요.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란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품이라도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의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함유한 식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는요, 열량이 높고 다른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전혀 없으므로 영양 밀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처럼 영양학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식사 계획의 기본 원칙은 이 세 가지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의 이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건강 상태부터 해가지고 식품 섭취에 관련된 행동, 우리의 생활 양식, 가족 구조라든지 구성, 전통이라든지 식품 생산의 분배 구조, 경제나 사회, 정치 구조도 식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서 건강에 관련된 믿음이라든지 친구의 친지 영향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또한 그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식생활조사법이고, 두 번째로는 신체 계측법, 세 번째로는 성학적 평가법, 네 번째는 임상평가법을 통해서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식사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균형과 절제, 다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식사 계획에 대한 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의 이 세 번째 요인으로서 식사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요. 아울러서 식단의 구성안, 식사의 지침, 식품의 영양 표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영양소의 섭취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다음 식품 교환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영양 성분 자료도 좀 알아보고요. 이어서 여덟 번째 주제로서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여덟 번째
주제로서요. 우리 국민의 식생활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식품의 섭취 실태라든지 우리 국민의 영양소 섭취 실태, 그 다음에 식습관에 대해서도 이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주제로는요. 신뢰할 수 있는 영양 정보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나를 알아볼 텐데요. 영양 보충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올바른 영양 정보를 보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영양학에 관련된 웹사이트라든지 유행식품과 자연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수업받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김광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영양학 건강한 식생활 1주차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식사 계획과 우리 국민의 식생활 실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영양 정보의 보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강을 배우기 전에 나는 식품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라고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유하고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그래가지고 우유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은 맞는 말일까요?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철과 다른 영양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달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식재료를 한 가지만 섭취를 해가지고는 올바른 영양을 섭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영양소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도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섭취하여도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영양소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번 시간에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는 건강한 식생활 여기를 위해서 식사 계획을 잘 짤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2강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생활 양식이라든지 가족, 종교가 또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의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배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에 미치는 위험 요인도 생물학적 요인, 즉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생활 양식,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 흡연이나 음주, 식생활 부주의, 스트레스나 처방에 대한 순응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서 환경적 요인과 의료 혜택적 요인도 각각 20에서 10%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주제로고는요. 영양상태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식생활조사법이라든지 신체계측법, 성학적 평가법, 임상평가법이 있다라고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주제로는요. 식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균형과 다양성, 적절한 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식사 계획의 기본 원칙에는 균형 있게 먹고 다양하게 먹으며 절제와 적절한 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양 밀도가 중요하다고 알 수 있는데요. 영양 밀도란 식품이 함유한 에너지량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의 함량을 의미합니다.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란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품이라도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함유한 식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콜라는 열량이 높고 다른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없으므로 영양밀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그 이유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식사 계획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섭취하는 식품이나 영양소 면에서 특정한 것에 치우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각각의 기초식품군에 속한 식품들을 모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식품군 안에서도 역시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와 적절한 양인데요. 지질과 단순당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지 않게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등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식사의 구성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식사 구성안이 필요할까요?
영양학을 전공하지 않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식사 구성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식품을 함유한 영양소의 특성에 따라서 몇 개의 식품군으로 나누었는데요. 그것이 기초식품군이죠. 각 식품군에 속하는 식품마다 일상적으로 1회 섭취하는 1인 1회 분량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식품군에 속한 식품의 하루에 섭취해야 할 횟수를 정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식사 구성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식사 구성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식품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초식품군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매일의 식생활에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식품들로서 주로 식품이 함유한 영양소의 종류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합니다. 각 나라마다 국민의 특유의 식생활을 감안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군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6가지 기초식품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곡류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유지와 당류인데요. 일반인들에게 이를 6가지 기초식품군에 속한 식품들을 매일 골고루 먹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식품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번 먹어야 할 식품군과 되도록 적게 먹어야 하는 성격의 식품군이 있어서 나라마다 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그림이나 모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이죠. 다음에서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식사 구성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식품 구성 자전거는 일반인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식품의 종류와 중요성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과거의 식품 구성 탑에서는 기초식품군의 종류와 양을 강조한 반면에 새로이 개정한 식품 구성 자전거는 균형 잡힌 식품 섭취 외에 운동에 중요한 수분 섭취를 강조하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전거 바퀴 모양의 면적을 6개의 식품군을 이용한 권장 식사 패턴의 섭취 횟수와 분량에 비례하도록 배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식품군의 상징색은 국제적인 영양 교육의 통일성을 위하여 미국 푸드 피라미드의 식품군과 색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앞바퀴에 물 이미지를 통하여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나타내었고 전체적인 자전거 모형으로 운동을 권장하였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는 적절한 영양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장 식사 패턴을 기준으로 한 균형 잡힌 식사와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품 구성 자전거인데요.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가 2021년도에 만들어놓은 최근 자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였고요. 물의 구성이 신체의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물의 부각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구성을 총 6가지의 분류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중요도의 성취에 따라서 곡류, 탄수화물이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 같은 단백질류, 그 다음에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기타 등으로 이렇게 중요성의 비중을 차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1인 1회 분량의 섭취 횟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1회 분량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번에 섭취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식품의 양으로서 최근 5년 동안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정합니다.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식사 구성 계획을 쉽게 하도록 돕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섭취 횟수는 생애 주기별로 1일 에너지 필요량과 1회 분량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권장 식사 패턴은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기의 우유 유제품을 2회 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A타입을, 성인 노인에게는 우유 유제품을 1회 섭취하도록 하는 B타입을 권장하였습니다. 1인 1회 분량과 섭취 횟수를 이용한 식사 구성안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첫 번째, 자신에게 적합한 1일 에너지 필요량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성인이 2400칼로리 정도가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에너지 필요량에 적합한 권장 식사 패턴을 선택하고요. 세 번째로는 각 식품군별로 식품의 섭취 횟수를 확인하고 배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식품 섭취량 계산 및 메뉴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식품군별 1인 1회 분량과 1회 분량에 해당하는 횟수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사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국민의 특유한 식습관과 건강 문제를 감안하여 다양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연령별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새로이 9가지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였는데요. 물론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9가지 지침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식품 및 영양 섭취 관련 지침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는 식생활 습관에 관련 지침으로, 나머지는 식생활 문화 관련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에 제안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9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라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덜 짜게, 그리고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자라는 것이 식품 및 영양 섭취에 관련 지침이고요. 네 번째는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것과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라는 것이 식생활 습관 관련 지침입니다. 자, 나머지는 일곱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고요. 여덟 번째는 술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즉 로컬푸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식생활 문화 관련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의 영양 표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요. 소비자들이 식품에 함유한 영양 성분이나 특수 성분을 파악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자신에게 필요한 식사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법적인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양, 그리고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지질이나 식이섬유, 칼슘 등의 허용된 내용에 한하여 영양소와 질병에 대한 건강 강조 구분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양 표시 제도의 현황을 먼저 알아보면은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영양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영양 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표시 대상 식품과 방법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어 있고요. 또한 가공식품 영양 표시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양 성분의 기준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영양 성분 기준치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사 계획에 적용하여 유사 식품 간의 영양 가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의 영양 표시에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일일 섭취 기준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 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영양 성분 표시 대상 식품 및 영양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의무 표시 영양소는 열량과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 성분이 의무 표시 영양소이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은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의무 표시는 몸에 좋은 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을 선전을 하라는 얘기죠. 식이섬유라든지 칼륨,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비타민 D, 비타민 E,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판토텐산, 인, 요오드, 마그네슘, 아연, 셀린, 구리, 망간, 크롬, 몰리브덴처럼 취하면 유리한 영양소는 임의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 대상의 식품을 잠깐 보면은요, 장기식품, 우리 레스토로 식품에만 해당하는데,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레스토로 식품이라고 하죠. 과자류, 빵류, 초콜릿,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이렇게 표시 대상의 식품을 구분하여서 식품의약품안정처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가공식품 영양 표시의 예를, 영양 성분표의 활용법을 보면은 우리가 딸기 요구르트의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구별할 수 있는 딸기 요구르트의 예인데요. 내용량은 90g이고 총 85칼로리가 있다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양 정보를 보면은 나트륨, 탄수화물의 함량, 당류, 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의 의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0g이 들어있고, 포화지방이 1g, 퍼센테이지도 오른쪽에 나눠 있죠. 총 함량의 퍼센테이지 7%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의 양
5mg과 2%의 비중을 차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6% 등 이처럼 3단계에 따르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단계로서는 제품 앞면에서 총 열량을 확인하고요. 본 제품은 90g 85칼로리이므로 한 포장을 다 먹으면 85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요, 영양 성분의 표시 단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확인하고 내가 실제로 먹는 양과 비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로는요,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만일 지방이 적은 요구르트를 원한다면 지방의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비교하여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배운 사람이라면 마트에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확인하고 사 먹는 것이 대세이고 추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3번에 표시되어 있듯이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의 양이 최대한 적게 들은 것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DRIS 라는 약자가 바로 영양소 섭취 기준을 얘기하는데요. 일일 수준의 양은 미국에서 식품 대상의 영양 표시에 사용되는 각종 영양소의 섭취 기준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타민과 무기질과 같이 해당 수준의 섭취가 권장되는 기준치이고요. 탄수화물, 섬유소, 불포화 지방산, 칼슘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을 섭취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영양소의 기준치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질이나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과 같이 일정 수준 이하를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의 기준치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섭취 기준은 최근에는 그 섭취가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대상으로 정했던 권장 섭취량 외에도 영양소들이 다양한 섭취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대두되어 영양소 섭취 기준 PRIS의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권장 섭취량 외에도 평균 필요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아울러서 평균 필요량의 2배의 표준 편차 값을 더하여 준 값을 섭취할 경우 모집단의 97.5%의 사람들이 건강 유지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표 1-6에 보면은 영양소 섭취 기준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양소의 섭취 기준의 구성을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평균 필요량은 건강한 사람이 일일 필요량의 중앙값으로서 산출한 수치이며 인체 필요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제정됩니다. 두 번째로 권장 섭취량은요, 약 97에서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 수준입니다. 세 번째 충분 섭취량은요, 영양소의 필요량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대상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양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한 섭취량 UL은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최대 영양소 섭취 기준으로 다량을 섭취할 때 유해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설정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상한 섭취량은. 이처럼 그림 1-7과 같은 표에서 다시 보면은요, 영양소 필요량 수준의 분포와 권장 섭취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정중앙에 있다면 이 최하값과 최상값 을 통해서 에너지 유해 영양소 권장 섭취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명한 여러분들의 판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다시 그림에서 보면은요, 영양소의 섭취 기준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일상적인 영양소의 섭취량을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유해 확률이 오른쪽으로 가면 높군요. 왼쪽은 너무 낮음으로 피해야 하는 부족 확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의 중간 점 충분 섭취량을 이상적인 섭취량의 범위 내에서 음식을 섭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너무 높아서 건강 유해 확률이 높아지므로 과다 섭취량은 피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평균 필요량 이하는 너무 낮음으로 부족 확률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 이상으로 권장 섭취량과 충분 섭취량을 우리는 영양 섭취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식품 교환표입니다. 이것은 대한영양사협회와 당뇨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식사 계획 도구인데요. 식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점검하여 식사요법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식품의 영양가표를 이용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영양소 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대한영양사협회와 당뇨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식사계획 도구입니다. 이것은 식품들을 영양소 조성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곡류나 어육류, 채소, 지방, 우유, 과일의 6가지 종류로 구분하고요. 같은 군에 속한 식품들은 자유롭게 바꾸어 선택하여 먹음으로써 처방된 열량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영양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법입니다. 처방 열량에 따른 식품군별 교환 단위가 함께 제시되므로 매 식사나 간식 때마다 자신이
어떤 식품군에 몇 단위 섭취하여 총 섭취 열량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곡류군, 어육류, 채소류, 지방균, 우유군, 과일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처방 열량을 1500이나 1800, 2000, 2500에 놓아서 만약에 7가지, 8가지, 10가지, 13가지 골고루 가지의 수를 교환해서 먹게 되면은 올바른 식사의 지침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표를 보시면 쉽게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식품의 교환표의 예입니다. 식품군을 말씀드렸듯이 곡류군과 채소군, 지방군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어육류군. 여기에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그람수와 칼로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같은 식품군 안에서 바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밥 3분의 1 공기와 삶은 국수 2분의 1 공기는 서로 같이 바꿔서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식빵 한쪽과 단백질을 보면은요, 탁봉 크기의 고기류 40g과 생선 한 토막 50g, 멸치 15g은 같이 바꾸어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비 40g, 소 한 토막과 삼겹살 40g, 비엔나 소세지 5개인 40g을 서로 교체해서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타민을 보면은요, 당근을 큰 거 3분의 1쪽과 시금치 70g, 애호박 3분의 1은 서로 교환해서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일도 단감 50g, 즉 3분의 1개와 귤 2개, 딸기 150g은 같이 교환하여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유 200g과 일반 우유 200g 한 컵은 서로 교환해서 먹도록 해야 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는 것보다도 이렇게 곡류군과 채소군, 지방군, 어육류군을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메뉴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아울러서 골고루 여러 가지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을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의 양을 가식 부분 100g 단위로 또는 1회 분량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의 일반 성분과 주요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또는 1회 분량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여 식사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영양가표가 제공되는 정보도 포화지방산과 단일부 포화지방산, 다블 불포화지방산 등으로 나트륨이나 콜레스테롤 등의 함유량을 포함하는 등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용되고 있는 식품 영양가표는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행된 식품 구성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8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우리 국민의 식생활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과일류, 채소류 섭취는 감소하는 반면에 육류와 음료수류 섭취 추세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20대와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일류나 채소류 평균 섭취량은 2019년 141g, 284g으로 전년에 비하였는데요. 그러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과일 및 채소의 권고 섭취 기준인 1일 500g 이상을 섭취하는 분들은 평균 30%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당 과일 섭취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섭취로 제한하고 있는 음료의 섭취량은 성별이나 연령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과일류나 채소류 섭취가 적고 음료수 섭취량이 많아서 과일 채소류의 주요 근원으로 하는 비타민C의 섭취량은 적고 당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림 1-10에서 보면은 식품불명 섭취량의 변화 추이인데요. 19세 이상 성인에 관련된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입니다. 98년도부터 2019년 추세를 보면은요, 채소류의 데이터는 줄고 있고요, 곡류도 소폭이지만 줄고 있으며 과일도 줄고 있습니다. 음료수류는 반면에 속도로 늘고 있고요, 육류도 고기의 섭취량도 늘고 있는 것을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식생활 실태는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양소 섭취 실태를 보면은요, 2019년 우리 국민이 1인 1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남자가 2338칼로리, 여자가 1634칼로리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적정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는 분율은 2009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족 섭취율과 과잉 섭취 분율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남자는 특히 30대에서 적정 섭취 분율이 감소하였고 부족 및 과잉 섭취 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20대 여자는
부족 섭취 분율이 감소하였으나 부족 섭취 분율이 여전히 45.8%로 높았습니다. 다음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향은 30대 남자의 높은 비만 유병률 및 20대 여자의 저체중 유병률과 높은 관련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에너지 섭취량의 급원별 섭취 분율을 보면 탄수화물 분율이 남자가 60%, 여자가 62%로 감소하는 반면 지방 섭취 분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여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영양소를 보면은요, 칼로리별로 2200 칼로리에서 별 차이 없이 보이고요. 여자의 경우도 1700에서 1634 칼로리로 대등하게 보입니다. 자, 이것은 색깔별로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의 비중을 보고 있는데 연도별로 9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의 데이터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단백질의 분량은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섭취율도 늘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탄수화물의 섭취율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쌀의 소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국민의 식생활 실태 중에 식습관에 대한 데이터를 좀 알아볼게요. 2019년 만 1세 이상 국민의 조사 1일 전 아침 식사 결식률은 남자가 32.2%, 여자가 30.4%로 지속적으로 아침 식사의 결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세에서 29세의 남자 결식률은 51.0%, 여자의 결식률은 무려 57.4%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가장 결식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30에서 49세의 남자 42.8%, 여자 43.3%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만 1세 이상 국민이 하루 1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이 남자가 41%나 됐고요. 여자가 25%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하였지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이 보충제를 복용한 분율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2주 이상 식이 보충제를 복용한 분들은 남자가 52.4%고 여자가 무려 60.2%입니다. 식이 보충제 경험률은 12에서 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50% 이상이었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건강에 비유를 하겠죠. 이것은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기준입니다. 그러면 9번째 주제로서요, 신뢰할 수 있는 영양정보의 보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향상되면서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장소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생활에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었고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믿어지는 소위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쭉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유행식품과 식품의 효능에 관한 과대 선전도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고 일부 소비자들은 자연식품 또는 유기농식품만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영양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올바른 영양 정보의 확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영양 보충제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영양 보충제는 필요한 소비자에게 필요한 양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영양 보충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경우는 몇몇의 경우에 국한되며 보충제의 남용 역시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양 보충제라 그래서 무조건 몸에 좋다라는 인식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게 되면은 중복 섭취하게 되는 영양의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메가3를 비롯해서 영양제를 3-4가지 정도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양 성분의 함량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바른 영양 정보의 보급이 중요한데요. 사람들의 식생활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많은 식생활 관련 정보가 우리 주위에는 범람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구분해내기는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올바른 영양 정보의 기본으로서는 우선 각 대학의 식품영양학과나 각종 식품 영양 관련 학회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양학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기관은 우선적으로 영양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대국민 영양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정청,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의 정부기관이나 대한영양사협회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 관련된 웹사이트를 우리가 알아보면요. 여러분들 검색을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정처라든지 대한지역사회라든지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사학회, 한국의 건강증진개발원, 어린이급식
지원관리센터를 검색해서 보면은 영양과 관련된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양 정보를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양 보충제의 복용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상황을 잠깐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생리 주기 동안 출혈량이 많은 여성의 철 보충으로 인해서 영양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일부 임신이라든지 수유부 중에 철이나 칼슘, 엽산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 1200칼로리 이하로 섭취하는 경우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식주자의 경우 칼슘이나 철, 아연, 비타민 B12의 보충이 필요하고요. 신생아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 비타민 K를 보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질병을 앓거나 특정한 약의 복용으로 관련 영양소의 흡수나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영양 보충제의 섭취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전문가에게 반드시 조언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사 계획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식생활 실태,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영양 정보를 보급하고 또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 랑연구소 김강호 TV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